20세기 전반 세계는 두 차례에 걸친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었다. 이 두 전쟁 사이, 즉 2차 세계대전 전간기라 불리는 시기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1937년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상하이 전투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사적 전환점을 암시하는 대규모 전쟁이었다. 이 전투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한 첫 번째 전면전으로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 중 하나로 평가되곤 한다. 상하이 전투는 1937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이어졌으며 전투에 투입된 병력만 해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 전간기의 중국은 군벌 간 권력 다툼과 외세의 침탈 속에서 불안정한 체제를 이어가고 있었고,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중국 본토로의 침공을 본격화하려는 시점이었다. 이때 벌어진 상하이 전투는 단순한 도시 점령전이 아닌 양국의 명운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더욱이 이 전투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근대식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과거 제국주의적 식민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상하이 전투가 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전술 및 외교적 흐름 속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는가이다. 이 전투는 당시 국제연맹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유럽 열강이 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을 어떻게 외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이 전투에서의 참혹한 도시전은 이후 유럽 전장에서 펼쳐질 시가전의 전조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상하이 전투는 단순한 중일 간 충돌을 넘어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제 질서의 균열을 드러낸 전간기 최대의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제 우리는 상하이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간기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전투가 가지는 함의를 차근차근 되짚어 볼 것이다. 상하이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단순한 방아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세계대전의 전조였다. 상하이 전투, 전간기의 전조가 된 대도시 전쟁. 1937년 8월 13일 상하이의 새벽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정적은 곧 일본군의 대포 소리에 산산이 깨졌다. 일본과 중국 간의 전면전이 본격화된 상하이 전투는 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주요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투는 군사력, 외교, 민간 피해, 국제사회의 무관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당시의 세계 정세를 투영하며 곧 도래할 총력전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 상하이 전투의 발발 배경과 전개. 상하이 전투는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중국의 민족주의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국을 수립한 후 점차 중국 본토로 침공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러한 가운데 1937년 7월 7일 발발한 루고우차오노국교 사건은 중일전쟁의 신호탄이 되었고, 그 불씨는 불과 한 달 뒤 상하이에서 폭발했다. 당시 상하이는 국제조계와 일본의 거류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중국 국민당 정부와 일본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요충지였다. 국민당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 일본의 침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하이라는 국제도시에서 대규모 저항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시작된 상하이 전투는 8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무려 3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일본과 중국 양측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투입된 당시로선 이례적인 대규모 도시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전간기 속의 상하이 전투. 상하이 전투는 전간기의 국제 정세를 엿볼 수 있는 주요 사례이기도 하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체제 하에서 형성된 국제연맹은 집단안보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상하이 전투에서 드러난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은 국제연맹 탈퇴 이후 독자적인 군사 노선을 걸었으며 중국 침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대응은 거의 없었다. 이는 유럽 열강들이 독일의 부상과 내부 정치 불안 등 자국 문제에 몰두한 결과이기도 하며, 아시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에 대해 지역 문제로 치부하려는 무관심이 낳은 결과였다.
이처럼 상하이 전투는 전강기 국제 질서의 취약성과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연맹은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상하이 전투에서도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이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전체주의 국가들에게도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측면에서 상하이 전투는 단지 중일 간의 전투가 아니라 전체주의 세력의 확산과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력함이 교차한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3. 도시전의 참상과 민간 피해. 상하이 전투는 근대 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이었다. 전투는 단순한 야전이 아니라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 하천과 공장지대를 오가는 복합적 시가전 양상을 띠었으며, 이는 후일 스탈린그라드 전투, 베를린 전투 등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시가전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당시 상하이 시내는 연일 폭격과 폭격에 시달렸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일본군은 해군과 공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시내를 무차별 공격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민심을 꺾기 위한 전술이었다. 대표적인 참사로는 8월 14일 중국 공군이 일본 군함을 겨냥해 폭격을 가했으나 폭탄이 빗나가 외국인 밀집 지역인 국제조기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외국인과 중국 민간인이 사망했고, 이 사건은 블랙 사터데이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개입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상하이 전투는 2만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남겼으며 도시는 말 그대로 잿더미로 변했다. 4. 장개석의 전략과 중국군의 분투. 중국 국민당 정부는 상하이 전투에 정예부대를 투입하며 일본에 맞서려 했다. 당시 장개석은 독일식 군사훈련을 받은 제87사단과 제88사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군을 상하이에 집중 배치했으며 일본군에 맞서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훈련은 받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중국군은 일본군의 화력과 항공력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전투는 중국군이 최초로 조직적 저항을 보여준 사례였으며, 이는 향후 중일 전쟁 전체의 양상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일본군의 진격을 늦추었고, 이는 국민적 항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일정 부분 성공하였다. 반면 일본군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며 상하이를 점령했지만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전쟁 피로감과 비용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5. 국제 정세에 미친 파장. 상하이 전투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침략성을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국제연맹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열강은 상하이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해군을 파견하였지만 중일 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는 일본에게 무력 침략도 국제적 비난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이었고, 이후 일본은 난징으로 진격해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하게 된다. 또한 상하이 전투는 세계 각국의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 기자들이 전선에 직접 파견되어 참혹한 전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이는 국제 여론 형성에 일정 역할을 했지만 구체적인 정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강기 국제사회는 이상주의적 평화 구호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실질적 대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는 훗날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었을 때 세계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는지를 방증한다. 상하이 전투는 단순한 중일 간 충돌을 넘어서 2차 세계대전 전강기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국제사회의 무기력함, 그리고 총력전의 새로운 양상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당시 세계가 외면했던, 그러나 역사는 잊지 않은 전쟁의 예고편이었다.